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하마스의 전쟁인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만 비극인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터진 거죠. 사상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지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속보성 기사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떠나라. 그리고 그 데드라인이 이제 끝났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당장 지상군 투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가 바로 이 라이브 방송 시작하기 직전의 뉴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가자 지구를 필사적으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이란도 만약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지상군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들도 참여할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 여러 뉴스들이 어지럽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 많이들 접하고 계실 텐데요. 이 뉴스의 홍수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독자분들과 이 전쟁의 배경이랄까? 그리고 간단한 역사 그리고 또 미국, 한국, 중국, 이란 여러 각국의 입장 그리고 미국 경제 또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주제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왜 팔레스타인과 또는 팔레스타인이 왜 이스라엘과 이렇게 싸우는 건지 시아파다, 순위파다 이것저것 얘기 나오고 헤즈볼라 하마스는 또 뭐고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하면서요. 또한 여기서 미국, 이란, 중국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역사적인 배경이요. 하마스가 이제 공격을 한 건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과거 팔레스타인이요. 요르단과 이집트 사이에서 지중해에 접해 있는 영토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가리켰던 거죠. 여기죠. 현재는요, 이 가자지구가 여기죠. 그리고 또 여기가 웨스트뱅크라고 해서 서한지구라고 하는데요.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가 가자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고 또 온건자치정부가 서한 지역을 점령하고 있죠. 이런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16세기부터 대략 한 400년 정도를 오스만 제국이 통치해 왔었고요. 이 땅이 세계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통치를 받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1947년이었죠. 유엔에 의해서 국가가 말하자면 나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랍 국가 그리고 유대 국가와의 분할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죠. 총회에서 채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대해 이 유대인들이 수용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된 거고요.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아랍인들은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서 그 뒤로는 아시다시피 지금 녹색이 팔레스타인 영토인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거죠.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계 아랍인들, 팔레스타인들일 텐데요. 이스라엘 건국 이후에 설 자리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대략 한 70여 년이죠. 70여 년 동안 이 가자지구 등에서 난민으로 떠도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유엔도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에 워낙에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아무튼 이와 같은 난민들 중에요. 이스라엘에 격렬하게 저항해서 싸우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하마스죠. 2006년 팔레스타인 선거에서 승리한 뒤에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이슬람의 순위파죠. 순위파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무장단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이거 1983년인가요? 그때 창설이 됐는데 종교적으로는 이 헤즈볼라는 하마스하고 달리 순위파가 아니라 시아파죠. 그리고 이 시아파가 국가로 되어 있는 시아파의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헤즈볼라 곧 이란이다라고도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는 순위파, 시아파 할 것 없이 하마스의 편에 있다라는 건데요. 뒤이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의 내용은 하마스가 지난 7일이었죠.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공격이어서 세계가 놀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헤즈볼라가 여기 또 이스라엘을 공략했던 거죠. 그 다음 날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분쟁 지역인 그 지역 이스라엘 점령지를 향해서 헤즈볼라가 또 로켓 박격포 등을 쏴서 참전을 개시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공군기지와 보병부대를 겨냥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정밀한 그런 무기,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한 병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렇지만 이 헤즈볼라가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헤즈볼라 자체도 그렇고 이란이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란이
서포트하는 헤즈볼라가 여기 전쟁에 참여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미국도 역시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전함도 배치하고 영내 전투기를 증강하는 등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속보성 기사로 보시듯이 계속해서 사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헤즈볼라, 하마스 왜 같이 공동 작전을 하느냐라는 것도 궁금해할 법한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수니파이고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실제 시아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 그다음에 헤즈볼라일 텐데요. 왜 공동 작전? 원래는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이슬람의 양대 종파에 해당되는 이 수니파 시아파는 이슬람의 최후의 예언자라고 하죠. 그 모하메드의 계승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항상 대립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 봐도 이 수니파의 맹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이고요.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고요. 이에 반해 시아파의 또 맹주국, 종주국인 이란은 중동의 최대 반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대립 관계에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해서 같이 수니파와 시아파가 공동 전선을 구축한 것이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이란의 정규군, 말하자면 헤즈볼라 그리고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그 정규군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결국 이 말은 한 나라의 정규군을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로 공식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란이 왜 여기에 참전 내지는 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헤즈볼라와 이란 그리고 하마스 왜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을 텐데요. 이게 미국이 단순히 오랫동안 미워했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그리고 물론 이란이 공식적으로 참전한 건 아니고요. 아마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7일날 공격했을 때 뒤에서 지원한 것 아니냐라고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이어 헤즈볼라가 또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 역시 전통적으로 이 헤즈볼라가 이란의 시아파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란의 배후를 굉장히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도 바로 어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지상군이 들어가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거죠. 결국 그 하마스가 이렇게 이스라엘 공격하는 데 있어서 이란이 뒷배 역할을 하는 것은 절박한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미국의 지난 수년간의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은요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여러 아랍 국가들 에 있어서의 화해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는 거죠. 이 예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요. 이런 정책을 펼쳐왔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여러 아랍 국가들이죠.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이런 나라들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요. 그리고 사우디와도요. 최근에 이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을 수 있도록 미국이 중재하면서 추진을 해왔었다는 거죠. 이러한 미국의 정책,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맹주인 사우디를 포함해 전 아랍권과의 화해 정책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중동 내 미국의 입지를 유지하면서 또 중국을 견제하고 또 내년 대선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중동 정책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 이후에 지금 현직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와 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 내지는 그런 정책을 따라서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수교를 추진해 왔었던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근이었죠. 지난 9월에 이스라엘의 장관이 사우디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우디의 대표단이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점령지인 그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서한 지구절을 방문하는 등 이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이 관계 정상화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말은 팔레스타인의 자치 독립을 위해 싸우는 하마스라는 무장단체 그리고 또 중동 지역의 일정 지분 굉장히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란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사우디하고 대립했던 하마스 입장에서도 중동 내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것이고 또 이란 입장에서도 더 큰 문제죠. 이게 국제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미국의 공식적인 적대국이다 보니 자신들의 안보에까지 위협에 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 보니 양 집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고요. 이걸 손 놓고 볼 수 없으니 하마스가 침공을 했고 이란이 그 뒤에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그런 신문에서도 결국은 하마스가 이번에 7일날 공격을 한 게 이란의 승인하에 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국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중국이 도대체 여기서 왜 등장하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전쟁을 한참 이제 시작하는 그런 와중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이 해군 특수전 합동 훈련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이 훈련은요, 2019년 이후에 두 번째로 진행된 훈련입니다. 이 훈련 자체는요, 미국과 전 세계적인 어떤 패권 경쟁을 한다라고 여겨지는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일 텐데, 시진핑 중국 주석이요, 지난해였었죠. 12월에 또 사우디를 찾기도 했어요. 관계를 더 공고히 하자라는 그런 노력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지난 금년 초였었죠. 3월에는 이 사우디와 이란을 또 중재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했었어요. 결국 그 말은 중국이 이 중동 지역에서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러니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때 또는 또 지금의 바이든 정부가 상대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중국이 재빠르게 이제 중동 지역에서 세력 강화를 모색해 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그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있어서도 미국을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지원을 하고, 또 아랍권 국가들이 만약에 팔레스타인에 동조하는 양상으로 이제 흐르게 되면 결국 미국의 입지, 말하자면 이 세계 리더로서 분쟁을 조정하겠다, 중재하겠다라는 그런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고요. 이 틈을 타서 중국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그 외교부 성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측이 자중하고 가능한 한 빨리 휴전하고 평화를 회복하라라고 촉구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비하인드 씬에서는 중동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입니다. 또 한국이 여기서 뉴스에 등장했는데요. 물론 당연히 중동 지역에서 벌어진 이 분쟁에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의 그런 관점도 있지만, 그거 말고 지금 뉴스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이란의 자금 60억 불 동결과 관련해서 한국이 뉴스에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 12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원래 자국인이 이란에 수감된 사람들이 5명 있었는데 이들을 돌려받으면서 이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 묶여 있었던 그 60억 불의 자금이 있었어요. 이거는 한국 정부가 이란으로부터 한국이 이란의 그 석유를 수입하면서 지급해야 되는 자금이었었는데, 이게 원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이었죠. 이란을 제재하면서 석유 대금 60억 불을 송금하지 못하도록 했었던 건데, 식량 또는 뭐 의약품 구입과 같은 어떤 인도적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걸 한국에서 카타르의 은행, 카타르가 우호국이면서 동시에 중동의 뭐 중립국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쪽으로 송금을 했었던 건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또 동결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전쟁의 배후에 있고, 이 자금을 그와 같은 배후로 역할을 하는데 사용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의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인출이 다시 한번 중단이 된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던 거죠. 다시 동결하라는 요구가 계속 나왔었던 거죠. 이 케빈 메카티 전 하원 의장도요, 이란이 석유로 번 돈을 테러리즘을 위해 쓰고 있다라는 것을 하면서 석유 수출 제한도 요구했었던 거고요. 또 이보다 더 강력한 강경 보수파 의원인 린지 그레엄 공화당 또 상원 의원인데, 이번에 아예 이 이란의 석유시설 파괴 계획까지 같이 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행정부는 어찌됐건 다소 수세에 몰리면서 이게 현재까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60억 불이 테러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이걸 동결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 한국이 뉴스에 언급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인트레스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은요. 첫 번째는 미국이죠. 미국이 항상 한결같이 친이스라엘 입장을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 잘 알려진 바인데 이게 왠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이걸 얘기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분쟁에 있어서 뭐 팔레스타인이 뭐 잘했다거나 하마스가 뭐 좋은 집단이라던가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게 전혀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난민들 또는 그 전쟁의 대상이 아닌 그런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들 희생자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팔레스타인 아까 지도를 보여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항상 친이스라엘인 입장인 이유, 배경이 뭘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요. 3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략적 가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아랍 국가들, 이 중동에서요, 독재자들 일색이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현실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지역의 중심에 있으면서 미국의 어떤 유일한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거죠. 특히 냉전 기간 동안에도요, 미국이 속내를 터놓고 좀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중동의 친구라고 하면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냉전이 끝난 이후에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적대 세력처럼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사드라고 하죠.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고 또 이를 활용해서 정보자산 그리고 대테레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미국은 둘도 없는 파트너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유가 첫 번째 전략적인 가치라는 차원에서의 이유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의 파워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그 강력한 유대인 힘이죠. 유대인 네트워크일 텐데요. 미국 내에서도 한 7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유명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죠. 정재계, 뭐 학계, 언론, 문화, 예술계 뭐 망라해서 미국의 핵심 의제를 말하자면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단이잖아요. 뭐 외교 정책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하는 미국의 정책이라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거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부러운 게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배경을 또한 든다라는 거죠. 두 번째하고 비슷한 맥락이긴 할 텐데요. 결국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복음주의자들의 지지도가 미국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입장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소위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지역 뭐 이런 데들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다라고 믿는 거고 그걸 위해 기도하잖아요. 신의 섭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떤 미국의 국가 의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한 국가 의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들 중에 복음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리더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다수가 이스라엘을 공동 운명체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와 같은 이 정책에 대한 반발이요. 미국 사회의 한 갈등으로 분출되고 있다는 기사가 최근 몇 곳에서 나왔습니다. 또 그 내용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 NYU의 law student잖아요. NYU 법대의 어떤 학생이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집장으로 있다고 하나요? 어떤 주간 학교의 뉴스레터에서요.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으면서 즉각적인 반발 그리고 또 후폭풍이 이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하원 의원, 뉴욕주의 하원 의원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정신 차려라 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글을 올린 NYU 로스쿨의 학생에게 원래 인턴십도 했고 그리고 나서 풀타임으로 오퍼를 제공했던 유명한 로펌이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우리의 가치와 심각하게 충돌한다라고 하면서 입사 제의를 철회한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게 또 굉장히 시끌시끌해진 거죠. 그리고 대학 측에서도 뭐 좀 한 발 빼면서 뉴욕대의 관점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이 학생의 주장이 뉴욕대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이요. 꼭 뉴욕 대학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대학교에서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 조지타운 뭐 여러 유명한 이런 학교들에서 비슷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학생 단체들, 이 학교의 여러 학생 단체들이 뉴스레터 또 뭐 학교 신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글을 내고 그러다 보니 학교 측과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NYU와 마찬가지로 학교 측은요.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임을 비판하면서도 되도록이면 이런 뜨거운 감자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입장으로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반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계의 주류의 입장, 뭐 주류라고 하기보다는 뭐 거의 절대적인 입장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결국 뭐 학생들도 제정신이 아니고 그리고 학교 당국도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지난 며칠 사이에 뭐 사실 짧게는 며칠 사이라고 하지만 그게 뭐 짧은 건 아니죠. 오랫동안 나왔던 갈등의 한 양상일 텐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양상,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이요. 또 하나 주목하게 할 만한 뉴스는 이 예비군 동원령을 이스라엘 정부가 내렸는데 자진 귀국하는 해외의 이 이스라엘 국민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룬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와, 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7일이었죠. 바로 전쟁 발발하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 해외 예비군 인력 포함해서 예비군 동원령 대략 한 30여만 명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내렸는데 이 해외 거주 중에서도 국내외를 다 포함한 거니까요. 뭐 미국, 유럽 공항들이 북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령 등으로 이미 예비군 소집에서 면제된 이스라엘 교포들도 군복무를 자원하기 위해 나가고 있다, 다시 귀국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복무가 뭐 한국하고 비슷하죠.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남성, 여성 다 있습니다. 남성은 3년 그리고 여성은 2년간 현역을 복무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으로 편성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예비군으로 되면 여성은 뭐 한 34세, 남성은 40세에서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나라의 이스라엘 예비군 인력들이 입국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서요. 미국의 LA 거주하고 또 다른 지역 거주하는 이런 이들의 인터뷰 기사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역시 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대단한 뭐 애국심이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그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요. 일단 뭐 전쟁 발발 이후에 주식시장은 크게 동요는 없었습니다. 뭐 미국 주식시장 특히 다소 반응하다가 이제 다시 정상적인 모습을 지난주 말까지는 보였었는데요. 그건 그렇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동 전쟁이 확대될 경우에 세계 경제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의 기사인 거죠. 그리고 특히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이란이죠.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지금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한 뒤에서 백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직접적인 전면전이 발발하게 되면 유가가 바로 아마 난리도 아닐 거다. 치솟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2배 가까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세계 생산 자체도 이에 영향을 받아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다만 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이 그렇게 주목받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그래서 특히 세계 석유에 있어서 중동 지역이 석유, 가스를 비롯한 여러 에너지의 공급원이고 주요 운송 통로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란 국경에 있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체 중동 지역에서 운반되는 석유 운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니까요. 이 중동 분쟁이 결국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상 뭐 현재 벌어지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분쟁 그리고 이란, 미국을 둘러싼 여러 전쟁에 대한 뉴스, 각국의 입장, 뭐 경제적인 파급 영향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이 얘기를 더 다룰지는 모르겠고요.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모쪼록 뭐 희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기를 바라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라서요. 매일같이 계속해서 나오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나오게 될 그런 뉴스에서 각각의 뉴스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